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토요일에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보건교육학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아마 여러분 모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격 수업부터 여러 가지 물품 방역부터 또 뭐 교대 등교라든지 정말 그동안 있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특히 우리 보건 선생님들에게 아주 많은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을 텐데요. 그런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조금 더 그 아이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더 즐겁게 만나고 또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길을 찾고 설득력 있게 대안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매우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준비한 학회가 여러분들과 이런 것들을 잘 나누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상반기 학회는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해서 올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비록 오프라인으로 뵙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가 어려웠던 이 시간들을 정리하고 또 대안을 찾는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유튜브로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함께 만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또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학회를 통해서 우리 그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나아갈 길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 처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정책도 만들고 수업 연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에 대안을 찾을지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가을은 익어가는 향기가 무르익는 계절입니다. 학회라고 하는 것은 날 것 그대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학회를 하는 의미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공부를 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석학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부는 왜 하느냐? 공부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즉 옛날의 주역에 문생어정이요 정생어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글에서 나오고 글은 생각에서 나온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은 생각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 왜 생각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느냐? 그것은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슬픔과 분노와 나의 감정들이 정당한가 하는 거, 정말 정당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죠. 이 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그리고 보건교사의 상황에서 삶에서 겪는 슬픔과 분노, 이 감정들이 얼마큼 객관적으로 정당한가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 생각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말고, 그리고 이 슬픔에 때문에 상처 입지 않는 그러한 그 인생의 묘미를 익히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학회의 축제를 통해서 많이 분노하시고, 그리고 더 많이 슬퍼하시고, 또 그 분노와 슬픔 때문에 동시에 상처받지 않는 법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자, 다음은 그럼 우경 한국보건교육학회장님의 코로나19와 보건교육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잘 들리세요? 네. 오늘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주제는 코로나19와 보건교육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은 어떤지, 또 초등보건교과서 그 개정 과정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현재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보건교육 요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11월 현재 코로나19가 벌써 이제 재유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지난 5월에 그 WHO나 여러 전문가들이 코로나는 다시 재유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가 있었고, 실제로 지금 2차 유행에 들어갔는데요. 그 2차 스페인 독감의 경우를 보면 1차보다도 2차 유행에 무려 60%의 사망자가 나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러한 2차 감염이 큰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를 비롯해서 우리 여러 선생님들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큰 전략이라고 한다면 약 1년 이상은 더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그 학계의 주장이고요. 백신이 나오는 시기까지 최대한 이 유행을 어떻게든지 좀 확산되는 것을 지연을 시켜서 그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좀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백신 사용 그 시점은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내년 아마도 봄 정도에 수입한 분량을 가지고 와서 1차적으로 의료인들이나 밀접하게 환자를 접촉해서 일을 하는 분들, 그리고 노인들, 62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1차적으로 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 얘기도 뭐 지금 있습니다만은 학자들의 예측은 아마 내년 여름 정도는 되어야 그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향후 기후 변화나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코로나만이 아니라 다른 감염병들도 널리 유행할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코로나19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감염력, 그리고 굉장히 다수가 증상이 없이 감염되는 무증상 감염의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산타클라라주 이런 뭐 항체 연구하는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에 따르면 이건 이제 조금 더 엄밀한 연구는 필요하지만 50배 이상의 그 겉으로 증상이 드러나고 진단받은 사람의 50배 이상 정도가 이미 이 코로나를 앓은 건 아닌가 하는 추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런 감염병의 상시 대비 대책과 전략이 요구가 되고, 특히 학교 보건교육과 건강관리가 매우 더 중요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WHO의 코로나19 학교 대응 전략과 보건교사에 대해서 한번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WHO가 아무래도 미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그 코로나19 학교 대응 전략으로서 일본은 학교와 보건교사, 그래서 보건교사가 여러 가지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건교사의 역할로는 어린이들의 증상이나 코로나19에 대해서 노출된 것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관리자와 교사의 방역 전략 및 접촉자 추적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학교 보건실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학교 단위 검사 전략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보건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증상과 노출된 것을 평가하는 것과 학교 보건실 관리가 주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미국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역할들은 보건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교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비드19와 어린이 이번에 가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대체로 심하진 않지만 그러나 소수는 무증상 감염도 있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학교 및 보육시설의 방역 전략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다변화를 요구하는데 뭐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뭐 여러 가지 그 후기 예절, 청소와 소독 등등 추적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보건교사의 역할이라기보다는
학교와 이 시설 방역 전체의 전략인 것이고, 보건교사는 여기에서 일부 지원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린이 예방격리, 자가격리, 증상 선별검사, 검사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학교 내 접촉자 추적하는 것, 협조하는 것까지가 우리랑 비슷하고요. 근데 6, 7, 8번의 경우에는 이건 우리나라와 그 미국의 다른 차이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환자 대면 치료 시에 뭐 조심해라, 그 다음에 학교 내 네뷸라이저 이런 거는 미국엔 천식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클리닉 원격 의료 이런 것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뚜렷한 것은 보건교사의 역할을 한계를 명료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연계는 되지만 그것은 지원일 뿐이지 본인들이 보건교사 그것을 책임지는 것과는 다르다 하는 점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한국의 보건교사는 교육부 소속이고 교사입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학교 간호사이고 보건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건교사들은 사실 의료적인 인프라가 미국보다 더 약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의사가 오더를 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치료하는 부분에 중점이 있다면, 한국은 보건교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학교 여러 가지 교육 구성원들과 함께 예방하고 교육하는 부분에 중요한 초점이 있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의 증상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텐데요. 이 왼편에 있는 이런 증상 현장에서 아마 다 알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이거를 평가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보면 WHO도 이런 폐혈성 인두염, 일반 감기, 독감, 천식, 계절성 알레르기 이런 것들과 다 함께 비슷한 점과 그렇지 않은 점들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감기하고는 그래도 뭐 열이나 여러 가지 다른 증상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쳐도, 정말 독감하고는 구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증상들도 비슷한 점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런 모든 증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모두 보건실에 찾아와서 선생님 저 이거 코로나19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보건교사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 아마 다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즉 보건교사가 그런 아이들이 코로나19에 노출이 되었는지 그 평가하고 증상을 보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 보건교육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보건교육이 없으면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건 이제 좀 외국의 경우와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서 내가 아프면 보건실에 가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느냐? 네,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아침에 출석부에다가 아픈 아이들이나 결석한 아이들을 다 체크해서 선생님이 보건실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보건실을 대체로 이용하고, 아주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이 방문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한 것을 어떻게 이걸 지킬 것인가 하는 것 위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보건실 이용 방식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아마 보건교육이 우리 한국만큼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는 보건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시기에 이 보건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현황을 살펴보고 그 이슈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우선 그 감염병 매뉴얼, 그 다음에 교육부의 여러 가지 방침,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있었던 초등교과서 개정, 그 다음에 원격 교육이나 중등 자유학기제 등으로부터 제기된 정교사 변환 논의, 이 4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이 코로나19와 보건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으로 제가 제목을 보건교육이 취약한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이라고 달았습니다. 이것은 그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1, 2단계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부는 1, 2단계에도 여기 보시면 학교 및 학원 등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고 교육이 없습니다. 그리고 3, 4단계에 가도 역시 교육은 없고 휴교와 휴업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방부, 병무청, 외교부 이런 곳들은 다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교육부에 이렇게 감염병 위기가 왔는데도 보건교육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과거의 보건교육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척박했던 시절의 매뉴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정부의 감염병 표준 매뉴얼에 보건교육을 추가하라라고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이죠. 제가 토론회를 통해서도 제안을 했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같은 1-2인데요. 보건교육이 취약한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지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줄여서 중대본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중대본의 감염병 관리 지침에는 위생 수칙에 대한 교육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체계적인 보건교육하고는 질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대응 방향 조치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수인 집합 등등의 유관기관 협조 체계, 그 다음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 이용자, 방문객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관련 인프라 지원, 여기에 하위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 종사자들에 대해서 위생 수칙에 대한 교육을 해라. 그러니까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다른 것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이러스 감염은 뭐가 다른가? 그 다음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그 세균의 특성은 무엇인가? 아니, 세균이 아니죠. 바이러스의 특성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은 비누를 씻게 되면은 그 피막이 벗겨져 나가면서 말하자면 바이러스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건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아이들의 손 씻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알 텐데, 그런 부분은 자세히 하지 않고 간단한 위생수칙 교육만 홍보한다는 건 뭐냐면, 지켜라 라고 하는 충분한 근거나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유연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보다는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수칙들에 대해서 좀 무조건적으로 그걸 따르게 하는 교육 정도로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최근에 그 운전 택시를 타고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침방울 감염과 공기 감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는 공기 감염이 아니라 침방울 감염이죠. 그러면 사실은 택시 같은 곳을 탔을 때 앞에 기사님들은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크릴판이라도 막아서 침방울이 튀지 않게 한다면 굳이 마스크를 쓸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상황에 따른 유연한 이런 것들이 안 되죠. 식당에 가면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식당에서 서랍을 열게 되면 수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수저를 여러 사람이 같이 만지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새 좀 잘하는 식당에서는 종이로 다 싸서 만지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여러 가지,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뭐가 그때 이렇게 감염이 됐다 그런데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커피숍을 가보니까 화장실 열쇠 이거 다 공동으로 쓰고 트레이 때마다 소독하지 않고 같이 만지고,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그 일터에 있는 분들이 원리를 알고 어떻게 이걸 막을까를 고민해야지, 위에서 내린 수칙만 가지고 그것을 조심한다고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보건교육을 통해서 참여 방역을 좀 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탑다운 방식의 그냥 정부가 지침을 정하고 그냥 그런 최소한의 수칙을 지키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이런 것에 좀 안타까움이 크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선 학교가 할 역할이 매우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제가 감염병과 관련된 그 학교보건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협력 체계를 만들어라, 정보 공유를 해라, 보고하고 등교 중지를 해라 라고 하는 조항이 학교보건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중대본의 지침은 거의 이것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긴밀한 협력 체제, 아까 그대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보고,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 등으로 필요시 휴업 및 휴교 조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업과 휴교가 있고, 또 이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자치 시대인데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그 지역 단위에서 협의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와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단위에서 상황이 좀 더 심각할 경우에는 좀 자유롭게 어떤 결정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결정을 내리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지만 저기 섬마을에 우리는 아무도 없는데 굳이 학교를 가지 않아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차이들이 상황에 따라서 정말 이 제대로 알고 어떻게 해야지 이 침방울 감염이 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 방역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줘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무 기계적인 지침을 따르는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법을 좀 개정하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조항에는 있어요. 사실 학교보건법의 구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있는데, 그런 다른 조항하고의 종합화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또 명시적으로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청 지침에 관한 겁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2016년에 처음으로, 그때 이제 우리가 보면 2000년대 초반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메르스도 있었고, 2015년이죠, 메르스는. 그다음에 2011년에 신종플루도 있었고, 이렇게 있으면서 2016년에 교육부가 처음으로 학생 감염병 예방 및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단계별로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해라 하는 게 나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학교의 전 교직원이 다 같이 대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염병 관리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4개 부서에 예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저희가 지난 5월에 정교조 보건위원회와 수도권 정교조 보건위원회와 우리 보건교육 포럼이 함께 설문조사를 했을 때 선생님들의 답변은 실제로는 34%의 학교에서만 원활하게 되어 있다. 바꿔 얘기하면 66%의 학교에서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보건교사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무조건 보건교사에게 의존을 하게 되고, 또 몰라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건 과목 고시가 안 되고 보건교사가 부족하고 전교사가 아니란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보건교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게 하는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부장회의에 들어가서 의견을 낼 수 있으면 굉장히 전 교직원이 함께 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보건교사는 주로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예체능부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서 예체능 부장이 부장회의를 들어가고 보건교사는 부장회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렇게 감염병 조직을 만들어라. 그러면 다들 바쁜데 감염병 조직의 이름은 올려져 있지만 오라고 하면 안 오시죠. 와도 한두 분이 오시거나, 그리고 업무를 나누는 건 또 난색을 표하시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하나의 쓸데없는 일이 될 뿐이지 실질적인 감염병 예방을 하는 조직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부서에 정식으로 보건교사 보건부를 만들어서 이 학교에서 늘 일주일마다 2번씩 벌어지고 있는 부장회의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2020년 8월 10일에 교육부 장관께서 보건교사 단체 대표 면담을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보건교육 포럼도 가고 정교조 보건위원회도 오고 또 뭐 보건교사회, 보건교사 노조 이렇게 다 같이 만났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른 분들은 주로 보건교사 배치만 얘기했지만 저희 사단법인 보건교육 포럼에서는 보건교사 배치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2인 배치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초등 보건교육과정 설치와 정교사 전환과 보건부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장관님께서 바쁘셔서 충분히는 다 뭐 챙기시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부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챙기고 계신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보건교사의 여러 가지 보건교육의 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까지 각시도 보건교육진흥조례를 다 만들었잖아요. 지금 없는 지역도 좀 있지만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에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에 유기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보건교사를 2인 배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인 이상 배치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의는 되었지만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또 우리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드리면서 이 법안 발의를 요청드렸었고, 보건교사 배치와 또 전교사 전환에 대한 것도 제안을 드렸는데, 현재는 보건교사 배치에 관한 것만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 기사는 이게 기사가 여기에서 나오지는 않고 있군요. 원래 기사가 연계되어 있는데 자료집을 보시고 여러 선생님께서 그 자료를 치고 들어가시면 기사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혹시나 해서 여기다 좀 넣어놨습니다. 작아서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요게 그 났던 기사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대로 되는 곳은 34% 정도다. 그리고 보건교사가 이 4개 질병관리 감시팀, 여러 가지 팀, 예방관리팀 해서 학사관리팀, 행정팀에서 한 4개 팀 정도에서 보건교사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봤더니 정말 그 보건교사가 너무나 원래는 요 2가지 팀에서만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역할들을 다 하고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8월에 장관님을 만나고 나서 9월에 교육부가 시도교육감 협의회랑 함께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 방안 이래갖고 크게 언론에 냈습니다. 요게 사실 열어보면 이게 링크가 안 되나요? 링크가 이게 인터넷하고 링크가 안 되는데 요게 가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교육부가 만든 문건이 있습니다. 요게 교육부가 만든 문건 중에 하나예요. 3대 교육 안전망을 하겠다. 그래서 방역 안전망, 학습 안전망, 돌봄 안전망 이렇게 해서 이제 돌봄을 하는 것과 함께 원격 수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게 있고 방역 안전망 해서 이 방역 안전망에 대한 것들이 좀 뒤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2학기에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등등 방역 물품 구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 예방접종을 독감이나 이런 것과 좀 분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좋은데요. 저희의 고민은 뭐냐면 이걸 누가 담당하도록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보건교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법적 직무가 보건교육과 건강관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물품들을 누가 구입해서 누가 어떻게 배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명하게 지침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기타 시군구에 전문직위를 두겠다. 이것도 참 전문직이면 전문직이고 또 행정직이면 행정직인데 전문직이라고 하는 애매한 이런 인력을 두겠다 하고서 지금 그래서 이게 주로 보건행정직이 배치되는 건 아니냐, 현장 출신의 보건교사들이 좀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좀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방역과 관련해서 정신건강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위센터 활성화, 그 다음에 교육부의 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과 의사를 60명을 연계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제 학생들을 연계해서 치료받도록 하는 방안을 했는데요. 일단 이런 방안들이 나온 것 자체가 상당히 어쨌든 그 아이들 건강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근데 우리의 고민은 좀 있습니다. 과연 그 보건교육과 보건교사는 정말 가장 중요한 그 부분들은 놓치고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치료 위주로 가는 것인데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아이들이 많고 예방의 공간이고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 바람직하지만 예방을 하면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그런 점이 좀 안타깝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방침이 교육부나 교육청의 방침이 앞으로 참여 방역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물품이나 이런 거보다 아이들이 다 같이 좀 이해하고 어떻게 함께 할까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이슈는 초등보건 교과서 개정 등 후퇴의 어떤 위기와 그것을 극복한 것과 과제에 관한 것입니다. 좀 많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보건교과서가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2018년 2월에 그게 2년 전이죠. 교육부가 한편에서는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이런 공문을 내리면서 또 반대로 한편에서는 2015 교육과정 전면 적용에 따른 사용 곤란 인정 도서에 대한 의견 수렴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근데 이때 사용 곤란 도서에 초등학교 보건교과서가 포함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모순된 거죠. 앞에서는 감염병 예방 교육을
열심히 해라라고 공문을 내려놓고 뒤로는 실제로 예방교육을 잘할 수 있는 보건교과서를 없애겠다 이렇게 말하자면 한 셈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조희연 교육감님을 면담을 해서 이 보건교육은 법률에 따라서 누구나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다. 그러니까 보건교과서는 반드시 써야 한다. 개정을 하게 해주셔야 될 일이지 이거를 없애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알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서울시 교육청 관련 부서 면담을 했더니 보건교과서 개정은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건교과서는 보건교육부가 보건과목을 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교육 포럼에서 초등 보건교과서 수정 허용을 요구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언론에 알리고 또 최은희 서울시 의원과 함께 보건교과서 개정 관련 시정 질의도 하게 하고 또 박찬대 인천의 국회의원님과 또 토론회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밟았어요. 그랬더니 서울시 교육청에서 개정은 안 되고 유예는 하게 해주겠다. 2021년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년은 더 쓰게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언론에 에듀뉴스나 이런 데 기고하고 알리고 이랬죠. 이 그림은 그때 그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저는 사실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여기 우리 임덕신 선생님 또 우리 신규 선생님들도 막 이렇게 시위하시고 우리 자문 교수님도 하시고 우리 대표님도 하시고 또 여기 보면 우리 조금 전 우리 한혜진 국장님 또 박상희 대표님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뭐 다 많습니다. 우리 김재학 대표님이나 기타 김미경 대표님부터 해서 우윤미 사무장님까지 여러분들이 다 시위를 하셨고 심지어 저희가 우리 도덕과 선생님까지 그 친한 친구분까지 모셔다가 우리 같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렵게 조희연 교육감 면담을 했고 이 자리에서 조희연 교육감께서 우리 보건교과서를 살펴보셨어요. 생활 속의 보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건 정말 애들이 꼭 배워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감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정도니까 이걸 개정하게 해주시겠구나. 게다가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개정을 해주실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의외로 개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의 이재성 교육감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김대 교수님과 우리 고모님이신 이제 경기도 그 장학재단 이사장이신 우리 이상성 고모님을 모시고 갔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서 이재성 교육감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교과서는 개정해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즉시 이게 들어오면 잘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여쭤봤어요. 교육감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언론에 알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다행히 교육감님께서 좋다고 그래서 이거를 개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조희연 교육감은 정말 서울은 너무 아쉬운 게 우리 보건교과서도 개정을 못했을 뿐 아니라 보건만이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 외에 법으로 정한 모든 의무교육을 다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보건위생관리, 보건교육, 성교육, 장애인식교육, 뭐 노동인권, 식생활교육, 다문화교육 이런 모든 교육을 다 안 해도 되는 법안을 만들겠다 하신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조교육감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아마 같이 일하시는 그 밑에 그 참모들이 좀 너무나 잘못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교육감님께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셨어야 될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지키지 말라는 법을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코로나 위기가 힘들다고 해도 거기에 원격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가는 교육인 거죠. 오히려 학점제나 지금 선택과목 확대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 개정을 통해서 확대해 나갔어야 하는데 오히려 감염병 예방에서 보건교육이 너무나 보건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 경기 교육감님 그 방침에 따라서 우리 사단부인 보건교육 포럼에서 함께하는 보건교과서 이제 집필진을 구성해서 함께하는 보건교과서 집필에 들어갔고 9월에 서류 2019년 9월에 이제 그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2020년 5월에 이게 집필을 시작해가지고 일부 서류를 접수하고 해서 5월에 심사본을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경기교육청에서 정식으로 8월 달에 심의돼서 통과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또 일각에서 보건교사 단체 일각에서 그 보건교과서 그건 포럼 거니까 쓰지 마라.
뭐 이런, 사실 이게 어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과서가 정말 잘 돼 있는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가. 이거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정말 그 오랫동안 아시죠? 보건교과서에 여러 가지 지금 감염병 예방이나 이런 내용도 새로 들어갔고, 코로나나 그다음에 특히 그 N번방 사태라든지 성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디지털 성폭력이나. 근데 과거에 2008년에 만들어진 교과서는 피해자가 조심해라 하는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다면, 그동안에 12년이 지난 동안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도 변하고 굉장히 가해자를 만들지 않는 그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과서가 필요한데, 이렇게 내용을 잘 만들어서 그동안 여성단체들이 부당하게 우리를 비판했던 이런 내용들을 다 청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경계, 동의, 뭐 그루밍, 디지털 성폭력 예방 이런 내용들을 다 개정을 했는데, 이거를 못 쓰게 한다는 것이 정말 저희 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 알렸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널리 좀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 주셔서 그나마 이제 좀 교과서를 아마도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복권 그 개정 과정의 논쟁이 있는데요. 이걸 나중에 제가 여기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책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권해요. 크게 보면 이것입니다. 이게 그 교대 교수가 지도서에 있었던 교육과정 총론을 실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초등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보건 과목 고시를 안 했는데 왜 교과서란 말을 쓰고 교육과정이란 말을 쓰느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그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가 아니라 다른 교과의 보조교재다. 예를 들면 체육이나 뭐 국어나 사회나 이런 과목의 보조교재지 독자적인 교과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게 법률에 비추어 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었어. 반론을 우리가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과정 정책과에 제출을 했는데, 법률 개정사항으로 법률에 분명히 보건과목을, 초중고 보건과목을 도입하라고 사실상 되어 있다. 그리고 2013년에 초등보건교육과정 정책연구를 해서 이미 교육과정 용어를 썼다. 그리고 2015년에 중고보건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초등 내용 체계를 첨부한 게 있다. 그리고 2008년에 이미 그런 내용에 따라서 교과서를 쓴 전례가 있고, 그리고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면, 여기 제가 다 그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심지어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교과목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총론을 싣지 못하게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할 일이고, 그리고 상위법에 이 보건교과 이런 것들이 있으므로 오히려 모든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미 중고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게 초중고를 다 법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의 어떤 계열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또 법률에 이러이런 내용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교육과정은 계열성과 초중고, 그다음 범주, 어떤 대단원을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많은 논란을 거쳐서 이 보건교과서가 개정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의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과서 개정하는데 꼬박 2년이 걸렸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했는데, 이런 일이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더 잘 볼까, 어떻게 더 잘 가르칠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하물며 자기들이 만든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에도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에 대해서도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걸 몰랐다면은 그 보건교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넘어갔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이럴 필요성을 좀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08년 연구에 보면 다음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초등은 과목이 아니고 중고는 필수가 아니라 미흡하므로 다음 교육과정 개정 때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부에 초등 보건 과목 고시를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내용 체계입니다. 아까 그런 범주, 건강의 이해와 질병 예방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요거는요, 이쪽에 그 교육과정이 초등 보건교육과정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아주 간단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사단법인 보건교육 포럼과 그 YBM 보건 함께하는 보건교과서 집필진이 공동으로 함께 구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보건교과서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여기에 코로나19 경계동의 뭐 이런 기후변 이런 걸 담아서 개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반복되지 않게 추후 초등 과목을 보건 과목을 고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코로나의 경우에도 이렇게 한 사람이 안 끼고 여러 사람이 끼었을 때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점, 그림으로 이걸 쉽게 알 수 있게. 그러나 한 사람이 이렇게 끼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안 끼어도 이게 근데 지금은 누구일지 모르고 잠복 감염도 있고 무증상자도 있기 때문에 모두 같이 끼라고 하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N번방은 아마 뒤에서 성교육 하시는 분들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실지 않았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정교사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뭐 원격 수업이나 중등 자유학기제나 학점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로 때문에 지금 그 간호 과목을 가르쳐 달라, 보건간호로 가르쳐 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특성화고만이 아니라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이 과목을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클러스터로 해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모아서 진로를 이쪽 보건의료 계열을 꿈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보건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정교조가 단체교섭안으로 정교사 전환을 제출했고, 저희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님께 이것을 제안하기도 했고 공문도 보냈고, 또 특성화고의 직업교육과 등에서 이 보건 또는 보건간호 표시 과목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많아서 이번에 교육부가 간담회를 한 번 더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희가 2010년부터 법안을 제출했고 2017년, 19년에 저희가 김혜영 의원 뭐 등등하고 논의를 했던 과정은 아마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우리 논문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부가 한 번 더 지난 11월 초에 한 번 더 간담회를 저희랑 가져가지고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교사 논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작년에 이것이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결렬되었던 이유가 이 과목명을 무엇으로 할 건가 할 때 저희는 보건으로 하자고 했고, 왜냐하면 법률에 보건교육은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보건교육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때 특성화고에서 보건간호를 주장하면서 결렬이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다른 게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이번에는 표시 과목명을 보건으로 할 거냐, 간호로 할 거냐, 둘 다 할 거냐 이런 논의를 했는데, 교육부와 특성화고는 사실상 두 과목을 다 하자는 입장이고, 저희 보건교사 측에서는 원래는 보건으로만 하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보건교사가 특성화고 과목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은 과학이 그렇습니다. 과학 교사가 특성화고의 여러 가지 과학 과목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교육부와 특성화고가 고집을 부려서 우리가 어디까지 양보를 했냐면 보건으로 일반 보통 과목은 만들되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간호를 부전공으로 하는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보건교사에게 보건정교사 자격을 줘라라고 하는 거고, 교육부는 모두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뭐 보건교사는 다른 업무도 하고 있고, 전환이 초등의 경우에는 담임이 가르치고 보건교사 내 의견이 다르다. 이게 굉장히 컸어요. 보건교사 내의 의견이 다르다. 그리고 교육부 권한을 넘는다, 법 개정 사항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저희가 김혜영 의원하고 논의할 때 이건 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 교육부가 논의할 일이다. 그래서 교육부가 협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장하기에는 모두에게 달라. 그리고 일반 교과교사도 교과 외에 담임 생활지도 다른 업무 분장을 하고 있고, 진로진학 상담교사, 특수교사 이런 교사들도 다 다른 업무를 하는데도 정교사 전환을 했다. 교과목을 지금 10년 이상 맡고 있는데 그 교과목 담당 교사 자격을 안 주는 거는 이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모두에게 부여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직 협의가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교육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리해서 논의하자는 거예요. 표시 과목만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중에 보건교사를 전환하는 문제는 따로 논의하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분리하지 않을 경우에 반대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방식을 고민하자는 거고, 우리가 2010년에 받은 연수는 교과 교육은 그 자격 연수가 아니라 직무 연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동의할 수는 없죠. 이미 다 받았는데 필요하면 조금 보완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해야 되고 새로 양성하는 사람들도 8학점만 더 들으면 된다.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누가 가르칠 것인가를 원점 토의하는 건 부당하다. 10년간 이미 우리가 법률에서도 보건교사가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맡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을 논하는 것이지 표시과목 도입만 논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번 더 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이 정교사 김영 의원과 해왔고 그때 쟁점도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N번방 등 보건교육 정책의 변화가 필연적이다. 그래서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보건교육과정 개정을 고시해야 한다. 지금 교육부가 생활교육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보건과목, 보건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중학교는 필수 전환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에 걸맞게 보건교사 배치 확대라든가 이런 보건부 설치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해야 되고요. 이게 교육부 방침에도 타당하다. 그 다음에 모든 보건교사에게 표시과목을 부여해라. 정교사 전환을 해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일부 선생님들이 정교사가 되면 우리가 힘들지 않느냐 하는데 정교사가 돼야 수업 시수에 따라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배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보건교사가 한 명밖에 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교사를 기간제로 지금 하고 있어서 더 이걸 목을 매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죠. 보건의 경우도. 그래서 정교사 전환을 해서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라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 매뉴얼에 보건교육을 추가하고 여러 가지 법률 개정도 하고 교육부의 보건교육 TF 구성을 해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함께 협력체제를 구축하자. 그래서 코로나19 증상 이런 거 정보를 독점하지 말고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증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정보 교육을 할 것인지 보건교육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금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손 씻기 자료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부족하죠. 좀 더 체계적인 이런 교육들을 다 지원을 하게 해서 공동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와 다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 자문 보건교육 TFT를 만들었는데 우리도 코로나가 상시화된다고 생각하면 모든 이런 참여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누구나 다 최소한의 보건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교육 TFT를 만들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희 발제의 골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분) 남았어요? 10분까지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시간이 지금 끝난 건 줄 알고 막 급하게 갔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조금 더 질문이라 혹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더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너무 바빠서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 들어온 게 없다고 하니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아까 요 특성화고 이제 요 부분인데요. 그럼 이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교사, 보건과목으로만 있게 될 경우에는 이 보건교사가 보건교사로 모두가 정교사 전환을 하고 누구나 특성화고에 가서 가르치면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특성화고의 전문교과를 별도로 부전공으로 만들 경우에 이제 저희가 좀 의심이 있는 거죠. 교육부가 보건교사는 인원을 늘리지 않게 되면 한 명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일반계고 고등학교에도 이런 어떤 보건간호나 이런 과목이 올 경우에 그러면 보건교사는 보건실 업무를 같이 해야 되고 간호 보건간호든 이름이 간호든 그쪽의 경우에는 수업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건교사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인원도 배치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는 보건교사와 가르치는 보건교사와 보건실을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분리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이 고민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보건교사 내부예요. 보건교사 내부에서 그동안 이제 그 보건교 수업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면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교육부가 이제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그럼 조건을 만들어주면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없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전체에게 줄 수가 없고 일부에게만 주겠다. 이런 걸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제가 보니까 어느 지역의 선생님들이 막 전화하셔가지고 항의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보건교사가 힘이 든데 우리한테 수업까지 하란 말이냐라고 항의를 막 하셨는데 그 항의는 일견타당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아까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힘든 시기인데 그럼 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민인데 이거를 합리적인 길을 찾지 않고 당장 눈앞에서 현재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난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교사 전환 반대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 사실은 보건교사도 전환이 되기 어렵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어떤 선생님의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정교사가 되면 왜 2인 이상 배치가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정교사로 전환이 되면 자격만 주는 게 아니라 보건교사에게 정교사로서 자격을 주게 되면 정교사는 수업 시수에 따라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국어과 교사가 국어 교사가 한 학교에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3명, 4명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보건교사도 이 보건 과목이 법률에 따른 의무 교육이고 만일에 모든 학교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2인 이상 배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필수 과목일 경우에 그렇고요.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일 경우에는 정교사 전환이 된다고 해서 그대로 2인 이상 배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기용 의원이 보건교사를 특정 규모 이상에는 2인 배치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보건교사 2인 배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또 보건교사가 수업을 지금 전학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학년에 한해서 수업을 하는 집중일수제 형태를 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정 규모 학교에 2인 이상이 배치되고 그러면 한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보조 인력을 배치하도록 해서 우리가 이 보건 과목과 이 보건실에 이걸 업무를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제 저희가 왜 이렇게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을 해야 되느냐 분리하면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분리하는 것이 보건교육이 좀 빨리 갈 수 있는 길 아닌가 하는 고민도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분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보건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를 모든 교사들이 다 과원교사까지 넘어와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 교과교사와 같아지기 때문에 교대와 사범대의 TO를 늘리는데 기여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보건 과목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그렇게 보건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건실에서 아이들을 만나지 않으면서 수업만 하게 될 경우에 과연 그 수업이 정말 아이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살아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풍부한 지식과 또 아이들과의 만남의 경험과 또 아이들이 실제 아픈 거를 관리하면서 아주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이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보건 과목의 실질적인 취지라고 한다면 이것이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가르치게 될 때 양적으로는 증가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실질적이고 보건실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N번방 사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미리 아셨어요. 언론에 나기 전에 이상한 사람이 한다. 나에게 전화가 와서 가슴 보여달라고 하고 그런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질문은 일부에서 전국보건교사회가 보건교사의 대표 집단이라고 하는데 포럼의 입장은 어떤 거냐. 네, 한때 전국보건교사회가 보건교사의 대표 집단이었죠. 근데 지금은 전교조 보건위원회, 보건교사 노조, 우리 사단법인 보건교육 포럼 다 보건교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같은 전국의 4개 지역, 전라북도, 강원도, 전라북도, 경기도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은 전국보건교사회에서 지역보건교사회가 탈퇴돼서 나가기도 했는데요. 우리 포럼의 입장은 보건교사 협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새로운 집단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사실상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는데 이런 고집을 부릴 일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전국보건교사회가 교총산하 단체로 들어가는 순간에 전체 대표성을 갖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네 단체가 공히 대표성을 갖는 부분적인 대표성을 모아서 전국보건교사 협회로 해서 우리가 서로 협의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여러 각 단체
단체 입장들을 모아서 공동으로 정말 전체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 부분은 여러 선생님들이 정말 오히려 똑똑하게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고 무조건 단체들이 위해서 합의해 줄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잘못된 모습으로 가게 될 때 이거를 오히려 같이 해라. 그리고 틀린 입장을 내는 단체에 대해서 정확한 비판을 해주심으로 해서 이게 옳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함께하는 보건교과서를 개정하기 위해서 2년간 무수히 피땀을 흘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언론을 설득하고 또 이것을 선생님들만큼 바쁜 와중에 코로나19 와중에도 교과서 만드느라고 준비하고 이 노력한 성과들을 투명하게 인정해주고 오히려 박수를 보내주고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함께 이걸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건 다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이 편 저 편만 갈라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집단 전체의 이런 어떤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질문은 이따가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더 할 생각이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많은 질문을 해주세요.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